전해드린 대로 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초계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추락한 해군 초계기는 무슨 기종이고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계라고 한다고 하면 예. 초계 함이 있고 초계기라고 있듯이 어떤 적의 함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고 그것을 네. 탐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초계기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것은 잠수함 킬러, 대잠함 이렇게 보는데 199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미국부터 도입된 P3C라는 기종입니다. 근데 그게 한 8대를 비롯해서 한국형으로 개량했는 것이 P3CK 8대 중에 이번에 한 대라고 하는데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오후 1시 43분쯤 포항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해당 초계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예. 한 6분 만에 결국 하늘을 선회하다가 안타깝게 추락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기는 그 기장, 부기장 그리고 또 승무원 2명 합해서 4분이 타고 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예. 탈출하지 못하고 4분이 사망했던 것인데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은 지나치게 낮게 이렇게 그 비행을 하다가 예. 수직 하강한 후에 큰 폭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원인이 무엇인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인에 대해서 추락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상황에 기체 결함인지 아니면 날씨가 안 좋았던지 이건데 일단은 포항 지역 그 사고 지역의 날씨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서 예.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알려진 것은 없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포항의 날씨도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구름도 적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날씨도 비교적 맑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뭐 비행 조종 중에 예. 그런 기상 이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 이상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해군에서는 참모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사고 대책 본부가 구성이 되었고요. 앞으로 꾸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사고 당시에 자력 탈출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우리 군용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예. 하나는 제트기, 하나는 우리가 보이는 그 여객기 형태의 그 비행기인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여객기 형태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화에서 보듯이 제트기 그러니까 그 전투기는 이 이젝션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 탈출 기능이 있지만 이런 식의 어떤 그 여객기 형태의 비행기가 군용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동 탈출 시트가 없고 대신에 이런 긴급 상황을 대비하는 이 그 낙하산을 넣는데 이게 고도가 너무 낮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낙하산으로 탈출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안타까움이 아닌가 싶은데 예. 어쨌든 이 사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탈출 시트가 없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사고기 조종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민가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애쓴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점을 보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추락했던 곳에서부터 직선거리로 달랑 예. 250m 옆에 650세대나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라고 예. 합니다. 실제 밑에서 이 사고를 지켜봤던 그 사람들의 목격담을 따르면은 이게 추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조종 핸들을 하면서 옆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목격자를 통해서도 그 알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야산으로 기체를 유도하면서 큰 피해를 방지했다라는 그런 살신성인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그 조종사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 이것들 뭐 CCTV가 있는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예.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만 최근에 군에서 대형 사고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3월에는 뭐 공군에서 민가 오폭 사고도 있었고 4월에도 이어졌었고요. 비슷한 사고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군 지휘부 부재, 그것으로 인한 기강 해이
이거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민가 오폭 사고가 엊그제 같은 일입니다. 예. 3월 달에 있었고요. 예. 그 당시에 한미 연합훈련 중에 공군 전투기가 오폭 사고를 내는 바람에 민간인이 40명, 그다음에 군인이 26명 정도가 부상하는 큰 예. 사고가 발생을 했죠. 우리나라 역대 이런 사고가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도 공군 차원에서 뭐 탄두가 떨어진다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탄을 떨어뜨린다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육군 전방 부대에서는 오발 사고도 있었고요. 이런 전반적인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강 해이에는 분명히 지금 군 지휘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 대행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방부 장관도 대행이고 사실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권한 대행으로 지금 유지가 예.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조속히 군 통수권자의 자리를 정상적으로 회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기간이 지연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속히 조기 대선을 치러서 그런 지연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지금에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대선 조만간 선거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차기 정부가 구성될 예정이니까 빨리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최종 판결을 대선 이틀 뒤인 다음 달 5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실형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네. 7년 8개월 그리고 벌금 2억 5천, 추징 3억 2,500 정도의 선고를 했었는데요. 예. 사실 1심 같은 경우에는 징역 9년 6개월, 거의 10년을 했습니다만 일부 감형이 있었는데 예. 그에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건이 이 대법원 예. 지금 대선 이틀 뒤로 지금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죄명입니다. 대북 송금,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북한에 800만 불, 현재 돈으로 약 100억 이상이 되는 돈을 보냈다라는 것인데 이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네. 그것 외에 평화부지사로 있으면서 한때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쌍방울로부터 이 법인카드 등 하고 차량 해서 한 3억 3,4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정치자금도 제공받았다는 그런 혐의를 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으로 불법 송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유죄. 그리고 또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유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유죄 모두 다 유죄를 받았는데 문제는 2심에서 판결을 선고를 하면서 이 판결 이유에 보면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또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이후에 이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선 1, 2심 모두 이 전 부지사에게는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선 이후 이틀 뒤에 있을 대법원 선고에서는 이 유죄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무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관측하세요?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3심 단계에서 무죄로 선고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사실상 지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 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이 사실심의 수준에서 재판을 판단하고 선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네.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이화영 재판의 경우에도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1심, 2심과 다른 결론을 나올 수 있다는 여지는 남아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 선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심과 2심에서 나온 선고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이 모든 사실이 보고되었다라든가 그러한 사실이 적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은 또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공범으로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 부지사가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결국 이 사안은 대선 이후기 때문에 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겠죠.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에 대한 이른바 연어회로
연호회 같은 것으로 이 그 회유를 하는 등 불법으로 기소를 했고 증거도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심, 2심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김성태 쌍방울 그 전 회장의 진술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의 어떤 승인하에 보고하에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정입니다. 만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대북 송금 관련 1심 재판 중지될 가능성도 있을지 계속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중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죠. 우리 헌법 84조에 따르면 불소추 특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소추가 되지 않아요. 소추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와 재판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이설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소유지가 되지 않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 공판기일 이전에 예. 재판부를 상대로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